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이번에 선출된 여야 새 원내대표가 어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쟁점 법안 처리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민감한 현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오늘 여의도 인포메이션에서 한 주간 정치권의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의 86%가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인데요. 이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주 52시간제나 해고, 구제제도 같은 기본적인 노동법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노동법을 적용하자니 영세한 사업장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것도 현실인데요. 오늘 라디오 생존백서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법 적용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동 상황 때문이라면서 조기 귀국했는데 이러면서 한미 정상회담도 무산됐죠. 네, 원래 한미 정상회담이 그게 엠바고로 걸려 있어서 공표는 안 됐지만 이제 잡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이 먼저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었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도 결례가 되는 상황은 아니었다. 미국에서도 결정이 급박하게 이루어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로서는 그렇게 발표를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죠. 그래서 그렇죠. 또 한미 정상회담만 취소된 것도 아니고요. 외교가에서는 어쩌면 이게 전화 위복이라는 평가도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관세 협상 스케줄이 너무 빠듯한데 거기에 좀 시간을 확보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은 무산됐지만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는데 어떤 대화가 오갔습니까? 예, 이게 원래 우리 시간표대로 하면 한미 정상회담 갖고 한일 정상회담 순서였는데 한미 회담이 빠지면서 그 시간에 한일 정상회담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취임 14일 만에 첫 한일 정상회담이라서 이것 또한 매우 초고속인 거고요. 두 정상은 국제 통상 환경이나 국제 관계들 지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일 양국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에 좀 공감대를 나눴고요.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중동, 여기에다 아시아 등지에서의 갈등 상황이 있고 다양한 요소들을 엄중하게 바라보면서 좀 양국이 공조하고 서로 교류하고 도움되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 이 정도 톤의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특히 좀 한미일 공조를 발전시키고 한일 간에도 협력을 심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대통령실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한일 간에 서로 오가는 일이 빈번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대요. 그럼 이걸 보면 좀 앞으로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실제 회담에서도 오간 대화들을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민주당 기조에서 그러면 앞으로의 대일 정책을 어떻게 꾸릴지 이건 일본에서도 관심사였거든요. 그렇죠. 이제 보수 진영이 집권을 하면은 일본의 호의적인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봤는데 지금 이번 회담에서 첫 만남 대화로만 봤을 때 그 맥락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좀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조금 나섰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과거사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혹은 지적도 나오는 그런 톤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과거 얘기가 나오지 않은 건 아니고 말이 나왔지만 쟁점은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투트랙 기조로 가잖아요. 그거대로 과거 문제는 관리해 나가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꾸려나가자는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밝혔고요. 이번 한일 정상회담 일본 언론들 보도를 좀 보면 아사히 교도통신 등이 이야기를 하는 바로는 한일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을 두 정상이 확인했다.
했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첫 만남이었던 만큼 조금 부드러운 분위기로 가져갔던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총리뿐만 아니라 8개 국가 정상 또 여러 국제기구 수장도 만나면서 이번에 제대로 외교 무대 데뷔전 치는 것 같습니다. 네. G7 회원국과 초청국 정상이 함께하는 오찬과 확대 세션에 참석했는데요. 네. 그 연설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예.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그리고 인공지능과 에너지 연계 이렇게 주제로 2번 연설했습니다. 예.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이제 경제적이고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를 했고 네. AI 혁신에 대해서는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과감한 세제 혜택, 규제 혁신, 국민 펀드 조성을 통해서 국가 전반의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아태 지역 제1의 AI 허브를 구축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또 브라질, 멕시코, 인도, 영국, 캐나다 정상들과도 각각 양자회담 가지고요. 다양한 분야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는데 전체적으로 일단 우리가 예정에 없던 조기 대선 치르고 뭐 계엄 겪고 했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좀 표면적으로는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 그런 표상을 보여줬다 이런 식으로 좀 호의를 드러냈고 네. 유럽연합 지도부하고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만난 다음에 또 글을 올렸어요. 공동성명을 올리면서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압승을 축하했다 이렇게 밝혔고 예. 전체적으로는 뭐 안보 방위 파트너십하에 뭐 협력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유엔 사무총장하고도 약식 회동을 가졌고요.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초고속 외교 데뷔전은 그냥 무난하게 마무리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지금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도 그렇고 그 이스라엘 이란 충돌이 있고 관세 협상 뭐 외교적으로 커다란 변수가 생겼는데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지 요거 가지고도 분분한데요. 그리고 추후 또 경주 에이펙에서 어떤 만남이 있을지 이런 것들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래서 돌아갔지만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공방이 격화되고 있고요. 우리 정부가 이란 전 지역에 여행 경보 3단계 출국 권고를 발령했습니다. 네, 원래 정부가 그동안 이라크와 튀르키예 접경 지역이랑 일부 지역에만 적색 경보를 내렸다가 이번엔 네. 전 지역으로 확대를 한 겁니다. 예. 해외 체류 중인 국민들에게 정부가 내릴 수 있는 여행 경보 4단계가 있거든요. 네. 그중에 3번째입니다. 이거는 현지 상황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본 거고요. 네. 외교부는 현지 대사관 안내를 따라달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란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3단계 발령이 됐고요. 네. 외교부는 앞으로 중동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북한과 러시아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은데 어제 러시아 안보수장 세르게이 쇼이구 이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평양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 네. 얘기 있었고 푸틴 대통령의 뭐 특별 임무를 지시받은 것 같다고요? 네. 그리고 사실 요 두 사람의 만남이 네. G7 정상회의 시기에 조금 딱 그렇죠. 들어맞아요. 네. 그 의식한 부분으로 그러겠죠. 보여지고 예. 네. 그 러시아 세르게이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푸틴 대통령의 특별 임무를 받고 평양에 도착했다라고 러시아 현재 매체들이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 쇼이구 서기를 마중 나오고 세 차례나 포옹하고 악수하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네. 그 만나서 푸틴 대통령의 구두 친서를 김정은에게 전달을 했다고 해요. 예. 그리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하기로는 두 나라 간 조약의 범위 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협조할 내용을 확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락했다라는 건데요. 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만난 다음에 쇼이구 서기가 러시아 취재진들을 만났을 때 북한이 러시아의 공병 병력과 군사건설 인력 총 네. 6천 명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네. 이런 말을 내보냈어요. 예.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조선중앙통신 보도 내용 여기서 말하는 김정은이 협조 내용을 확정하고 수락했다. 이 대목을 보면 네. 이 통신이 파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 어느 정도의 파견 계획 김정은이 직접 결정하고 여기서 서로 교감이 오간 것으로 조금 예. 추정을 해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타이밍상
어떤 중동 정세도 논의를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북러 모두하고 관계가 가깝고 네. 또 미국은 지금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지지하려고 하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북러로서도 양국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국내로 들어와서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음 주 이틀간 이루어질 예정이죠. 네. 이것도 24일, 25일이에요. 그래서 24일이 여러모로 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토 정상회의 일정이 잡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참석을 하게 된다면 대통령이 또 자리를 비우게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어제 이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하고 여야 양쪽 간사가 모여서 날짜를 잡았어요. 네. 그리고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는 오늘 오후 2시에 특위 전체 회의에서 채택을 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2시에 채택하려면 여야가 오전까지 미리 이거를 계획서를 짜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증인, 참고인 명단을 포함해서 이거를 오전까지 지금까지 좀 협상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국민의힘은 파상 공세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김민석 후보자 10대 결격 사유 이렇게 준비하면서 맹공을 펼 예정이고요. 네. 그 사이에 좀 증인을 두고도 공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내세우겠다, 야당에서 내세우겠다 하는 사람이 뭐 후원회 회장, 뭐 의혹 이런 자금 의혹 이렇게 받았던 강 씨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족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자녀 학비를 두고 전 부인, 현 부인 모두 증인으로 신청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당에서는 이거는 망신주기다라고 반발을 했고 민주당 전용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또 가족을 건드리고 참 비정하다. 정치 이전에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비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 본인도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애들 엄마까지 부르겠다는 냉혹함 앞에 참 무기력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결국에 좀 증인 명단에서 가족들은 제외시키는 쪽으로 가는 걸로 들려왔는데 네. 근데 또 새롭게 전해진 얘기는 국민의힘에서 네. 전 부인은 가족이 아니다. 이제 서류상 남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명단에 포함됐다는 말이 방금 전까지는 국민의힘 쪽에서 나왔어요. 네. 근데 이따가 이 구체적인 계획서, 확정된 계획서가 나와봐야 네.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대신에 이제 단서를 달면서 그러면 아들에게 보낸 송금 내역을 제출해라. 그럼 전 부인을 증인에서 빼주겠다. 조금 여기까지는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네. 이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가 조금 후에 나올 예정이니까요. 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여야 원내대표를 오찬에 초청해서 만나기로 했죠. 네, 여야 원내대표가 선출이 나란히 완료됐잖아요. 네. 그래서 곧바로 어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이 여야 원내대표 예방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회복을 위해서 여야 원내대표를 오찬에 초청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좋다라고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국회에서 원내 지도부가 소통하는 게 협치의 기본이고 그게 국민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뭐 오찬 초대하는 거 그건 좋다고 했다라고 네.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언제 만나는가? 이 시기에 대해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시기는 국민의힘과 조율을 해야 된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면은 뭐 빠르게 만날 수는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 들어오고 나면 근데 나토 정상회의를 참석할지 안 그렇죠. 할지 이거부터 정해야 되고 예. 그리고 뭐 국민의힘 뭐 상황에 따라서 조율을 해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기간에 나토 때문에 출국을 한다면 6월 말에서 7월 초로 조율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녀와서. 네. 자, 그리고 법원이 이 뭐 내란 2인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 구속 기간 만료 한 열흘을 앞두고 석방하겠다고 밝힌 부분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법원이 원래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보석을 결정했죠. 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이 이걸 거부합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재판부는 보석을 해줄게 대신에 조건부로 나가라. 뭐 접촉하지 말고 네, 뭐 연락하지 그렇죠. 말고 뭐 이런 네. 조건이 달려 있어요. 근데 김용현 전 장관이 이걸 거부를 했다는 건 조건 다는 거 싫으니까 구속 기간까지 채우면 며칠 안 남았잖아요. 네. 채우고 나가면 조건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약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걸 택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재판부 보석 조건도 안 받아들이고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으로 풀려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권에선 재구속을 촉구하고 있는 거고요.
법조계 안팎의 분위기를 보니까 좀 재판부가 너무 안일하게 김 전 장관 보석을 결정했다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예. 한 매체하고 인터뷰한 부장판사는 주요 피고인을 이런 식으로 석방하는 건 처음 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근데 이제 김용현 전 장관 한 명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를 계기로 해서 이제 내란 혐의 피고인들이 줄줄이 풀려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네. 이진우 전 육군 수방사령관,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등 구속 기간이 오늘 30일부터 차례로 줄줄이 만료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노상원 전 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도 다음 달 초에 구속 기간 끝나거든요. 예. 이 때문에 군 검찰이 계엄관 주요 사령관, 여인영, 이진우, 문상호, 박안수 이 4명에 대해서 법원에 직권 보석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간 만료로 풀려나기 전에 조건이라도 걸어달라. 그렇죠. 이런 취지인 건데요. 네. 이것 때문에 좀 말이 많아요. 그래서 동아일보는 사설을 냈습니다. 제목은 법원은 보석, 김용현은 노. 듣도 보도 못한 기막힌 코미디 이렇게 제목을 달았고 예. 내용을 보면 김 전 장관 풀려나면 관련자들과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 안이함이 법원의 보석 결정을 피고인이 거부하는 황당한 촌극을 낳았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당장 이렇게 풀려난 피고인들이 그러면 증거 인멸하거나 뭐 접촉해서 회유하고 그럴 가능성 때문에 신속히 재구속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뭐 김용현 전 장관은 뭐 마음대로 만나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정현 정부 출범 후 첫 이 대미 관세 협상이 오는 24일부터 사흘간 이 워싱턴 DC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네요. 네, 지금 사실 정부가 물밑에서 좀 빠르게 움직이고는 있는데요. 네. 구체적인 날짜에 대해서는 확정된 건 없지만 이제 매일경제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냈어요.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워싱턴 DC에서 대미 관세 협상에 나선다는 전망을 내보인 건데요. 네. 그러면 협의 일정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새 정부 출범 3주 정도 만에 본격적인 관세 협상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정부는 그러면은 미국하고 기술 협의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측 대응 상황 점검해보고 이슈별 대응 전략도 논의했습니다. 네. 국무조정실, 국토부, 해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15개 관계부처가 회의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예. 네, 관세 협상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굉장히 분주해요. 원래는 G7에서도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갔잖아요. 네. 특히나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G7을 불편해했고 네. 의장국인 캐나다하고 트럼프 사이도 좋지도 특히, 않고 예. 그리고 이번에 일본 측도 관세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일본 매체들이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이렇게 우려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도 여파를 이게 이미 받았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동차 같은 경우에 대미 수출액이 2달 연속 줄어들었는데 특히 5월 수출액이 27%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조만간 셔틀 협상 및 기술 협의를 수시로 미국 측과 추진할 예정이고 향후 수주 동안 아주 긴박하게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서울 시내 상황인데요.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향으로 복정에서 수서 사이 2차로는 추돌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이 필요하겠고요. 강변북로 일산 방향으로 한강대교에서 원효대교 사이 4차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부간선도로인데요. 성수분기점 쪽으로 노원교에서 도봉터널 입구 사이 3차로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해대교에서는 대형 화물차가 고장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천천히 가고요. 반대 목포 쪽으로는 비룡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정체입니다. 다음은 영동고속도로인데요. 강릉 쪽으로 동군포에서 부곡, 용인에서 양재터널까지 밀리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양평 방향으로 선산 부근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수요일은 투자의 시대, 국내외 돈의 흐름을 살펴보는 수요 금융시장 시간입니다. 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기는 한데 또 한편에서 중동 리스크도 있어서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어떨까요? 네, 오늘 코스피는 간밤에 미국 증시가 중동 리스크 때문에 좀 안 좋았던 분위기를 반영하면서 하락 예. 출발하긴 했는데요. 오전 중에 반등하면서 다시 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예. 이번 달 코스피가 거의 하루 빼고 계속 다 오르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네. 일단 반도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보면요. 어제 굉장히 분위기 좋았거든요. 네. 어제 SK하이닉스 장중에 26만 원까지 가면서 신고가 경신했었는데 네. 오늘은 살짝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부담을 느끼면서 약간 모멘텀은 약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좀 오늘 시장에 주목을 받은 건 네이버인데요. 예. 장중에 거의 10% 15% 가까운 급등세 보이면서 굉장히 눈에 띄는 강세 나타냈습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가 AI 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면서 네. 그러면서 카카오랑 같이 네카오가 좀 수혜주로 거론이 됐었고 예. 그러면서 주가도 이미 상승폭이 계속 있었는데요. 최근에 정부 인사가 좀 활용 정정을 찍었습니다. 네. 대통령실의 초대 AI 미래 기획수석으로 하정우 네이버 퓨처 AI 센터장이 임명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네이버 주가가 확실히 급등을 했습니다. 하 수석은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자체 초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는 이런 하이퍼클로바 X에 대한 개발을 총괄한 인물인데요. 네. 이런 인사까지 나면서 정책 수혜 기대감을 네이버에 한층 더 키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카카오도 4% 남는 상승률 보이고 있고요. 이러면서 IT 서비스 업종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네. 또 중동발 긴장 고조되면서 SK이노베이션 같은 에너지 관련 정유주들도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다만 건설주들은 조금 약세 보이고 있어서 삼성물산 같은 종목들이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카카오가 크게 오르면서 네이버랑 조금 벌어지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AI 두 네카오가 함께 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강세 분위기라고요? 네, 코스닥도 소폭 강세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예. 역시 하락 출발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으로 좀 오름세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휴젤, 파마리서치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많게는 3% 이상 상승했고요. 네. 외국인이랑 개인은 좀 이탈 중인데 기관이 매집하면서 시장 받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국내 증시가 좀 단기적으로 급등하면서 약간 피로감이 쌓이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중동 리스크 있고 좀 거시적인 외부 변수가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뉴스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유가나 환율 변동성 같은 이런 대외 요인들이 좀 위험에 민감한 중소형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보수적인 접근을 요구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예. 이 요즘 워낙 이 국내 증시 관심도 많고 거래 대금이나 고객 예탁금도 증가를 하면서 이전 그동안 국내 증시에 실망했던 이 동학개미들이 돌아오고 있다. 이런 분석이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국내 주식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거의 30조 원 육박하고 있는데요. 와, 네. 이게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처음 나왔던 네. 그 당시에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유입하면서 거래가 활발했던 그 2021년 2월 이후로 최고치라고 합니다. 예. 월간 기준으로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투자자 예탁금, 그러니까 증권사에 맡겨놓고 이제 거래를 할까 말까 보고 있는 그렇죠. 그런 자금도 지금 60조 원 돌파한 상황인데요. 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예탁금이 60조 원 아래에서 유지가 되고 있었다가 네. 이걸 돌파한 거라서 개인 투자자의 투자 심리도 상당히 회복되고 있구나. 아하. 이런 신호로 읽히고 있고요. 네. 그리고 코스피 시장의 신용거래 융자 잔고, 그러니까 빌려서 투자하는 그런 잔고도 11조 원까지 올라오면서 한 달 전보다 5% 이상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을 이제 돈을 빌려서 매수하는 그런 자금이 늘어나고 있어서 좀 더 위험한 쪽으로 투자하는 그런 성향이 강화되고 있다고. 그만큼 기대를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네.
물론 지금 증시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로 완전히 돌아섰다고 보긴 어려운데 어제까지 보면은 3거래일 연속 개인 순매수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 달 개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뭐냐 살펴보니 두산 에너빌리티, HMM, 하나솔루션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국내 분위기는 이렇고요. 아시아 증시 흐름도 궁금한데요. 네,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우리 한국과 비슷하게 중동 동쟁을 지켜보면서 큰 방향성을 잡지는 못하고 있지만 네. 그래도 비슷하게 소폭 상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 증시의 경우에는 최근 일본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이나 뭐 이런 긴축적 통화 정책 기조로 전환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걸 좀 서두르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여서 이런 것 역시 증시의 약세 압력을 약간 제한하는 요인이 됐고요. 예. 그리고 이번 주 내일 새벽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FOMC 회의를 열고 이제 기준금리 결정하는데요. 네네. 이거 앞두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약간 눈치 보기 장세를 설명하는 배경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G7 정상회의 도중에 갑자기 귀국하면서 뭐 갖가지 추측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간밤 미국 증시는 그래서인지 다소 떨어졌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라고 불리는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종합지수 모두가 일제히 내렸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핵심은 중동 전쟁 리스크입니다. 지난주부터 이스라엘이랑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미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이 간밤에 급격하게 대두가 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G7 참석자 방문했던 캐나다에서 하루 일찍 조기 퇴장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도 불발되기도 했는데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정세 악화를 이유로 들면서 이렇게 퇴장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이 직접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소식으로 받아들이면서 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됐고 미국에서는 기술주 중심으로 좀 매도가 나왔습니다. 예. 종목별로 좀 보면요. 시가총액 1조 달러 이상의 빅테크 기업들이 좀 약세를 보였는데요. 그중에 이제 빅테크 중에 가장 변동성이 심한 우리 테슬라가 네. 3.3% 4% 급락하면서 큰 변동폭 어제도 보였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서학김이 관심 높은 인공지능 방산 업체 팔란티어도 2%대 하락했습니다. 반면 한국과 비슷하게 엑손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에너지주는 1% 이상 상승했고요. 네. 방산주 로키드 마틴 이런 종목들도 2% 안팎 상승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부터 이 중동 전쟁이 이어지고 있고 이 글로벌 금융 시장도 이 중동 분쟁 영향권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가장 이제 중동선 분쟁의 핵심은 미국 개입 가능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G7에서 조기 퇴장하면서도 이제 이란에 대해 계속 강경한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특히 이란의 지하 핵시설에 대해서 미군이 벙커버스터로 직접 타격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했고요. 그거에 앞서서 본인의 SNS에다가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어디 숨어 있는지 우리 정확히 알고 있다. 예. 우리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 이란은 무조건 항복해야 한다. 이런 굉장히 영어 대문자 써가면서 네. 무조건적인 항복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경고를 던졌어요. 네. 네, 그러면서 유력 외신에서도 정부의 취재를 해보니 진지하게 타격을 검토하고 있더라 하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요. 예. 이러면서 미군의 직접적인 개입이 가시화되다 보니 금융시장에서도 전방위적인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중동 긴장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당연히 유가도 크게 올랐죠. 네, 국제 유가도 급등했습니다. 네. 미국산 원유인 서부 텍사스산 원유 발음이 어려운데 WTI라고 하는 WTI 선물 가격이 네. 간밤에만 4% 넘게 뛰었고요. 예. 현재 배럴당 75달러 선에서 선물이 거래되고 있는데 이게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65달러 수준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10달러 이상 급등하고 일주일 또 만에. 네, 비율로 따지면 15%가 오른 셈입니다. 네. 이제 이번 유가 상승의 주요 원인은 당연히 이런 중동 분쟁인데요. 특히 미국 군사 개입 우려까지 커지면서 최근에 급등한 면이 있고요. 이제 시장에서는 이번 분쟁이 일회성 충돌에 그치지 않고 러우 전쟁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장기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이런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러우 전쟁 때를 다시 돌아보면은 우리가 에너지 수급 불안도 있었고 당시에 글로벌 공급망 충격까지 있었어서 그렇죠. 인플레이션 우려도 다시 제기된 바 있었잖아요. 네네. 이런 좀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와 함께 안전자산인 금 가격도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랑 비교를 하면은 이 유가 상승이 좀 제한적이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 왜 그런 걸까요?
네, 이번 주만 보면 이제 미국 개입 가능성이 갑자기 대두되면서 유가가 가파르게 반등하긴 했는데 이제 이란 이스라엘 분쟁 자체는 저번 주부터 무력 충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좀 상승폭이 제한이 됐었거든요. 그 이유가 이란이 좀 글로벌 에너지 시장 공급에 미치는 영향력이 과거보다 좀 줄었다는 그런 평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수년간 이란에 대해서 좀 강도 높은 제재를 이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이란의 원유 수출이 주로 중국 같은 일부 우방국에만 제한되는 구조가 됐거든요. 물론 이런 우방국을 거쳐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 나갈 수 있는 거지만 어쨌든 이렇게 수급이 제한되면서 이란발 공급 충격이 있더라도 글로벌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좀 제한되는 그런 구조가 됐고요. 그리고 또 오펙 플러스라고 하는 이란 제외한 이전 석유 공급 국가들끼리 연맹 있잖아요. 요게 생산 여력이 어느 정도 충분한 상황이거든요. 이 협의체를 중심으로 필요할 때는 공급 확대가 좀 가능하다 보니 시장에서는 어떻게 심리적 안전판이 좀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공급 이 구조가 좀 달라진 거군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미국에서 생산하는 셰일 오일 생산량도 크게 증가했거든요. 그러면서 공급상 좀 유가 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 한 20년 전이나 30년 전 걸프전 이라크 전쟁 이때처럼 유가가 이런 분쟁 하나하나마다 좀 단기간에 폭등하는 시나리오는 상대적으로 덜 거론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아무래도 중동 정세가 불안하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도 중동 긴장이 고조되면서 큰 폭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으로도 1,370원 넘나드는 수준까지 올랐었거든요. 이것도 이번 달 초 2주 전까지만 해도 1,350원 부근까지 떨어졌던 점 감안하면은 짧은 시간에 20원 이상 오른 셈이고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직접적으로 상승 촉매제가 됐고요. 이제 아무래도 환율은 통화는 좀 원래부터 지정학적 리스크에 민감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환율이 유가에도 좀 긴밀하게 연관을 가지면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서 환율 상승 압력이 좀 커졌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좀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환율이 많이 내려와 있어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상승 요인에 다소 민감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뭐 정세도 그렇고 모든 게 약간 불확실한 불안정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안전자산으로서 지위가 좀 추락했던 그동안 추락했던 미 국채와 달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코너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올해 들어서 미국 국채랑 달러화가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를 좀 잃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거든요. 뭐 트럼프발 정치 불확실성도 있었고 재정 적자 리스크도 있었고 그러면서 탈달러화 흐름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는 올라가고 달러화도 약해지는 그런 흐름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중동 전쟁처럼 좀 극단적인 지정학적 위기가 닥치니까 다시 조금 미국채랑 달러로 자금이 몰리고 있거든요. 특히 어제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는 그런 가능성이 언급이 되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급락했습니다. 가격이 상승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번 주만 해도 사실은 중동 분쟁이 이제 불을거진다라고 할 때는 미국 국채 금리가 오히려 올랐었는데 요거랑 반대 흐름이거든요. 이제 미국이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나오니까 이제 다시 안전자산으로서의 미국채와 달러화를 재평가해서 그쪽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다시 시작되는 신호일 수도 있는데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우리 투자자들로서는 도대체 어느 쪽으로 이렇게 무게중심을 옮겨야 될지가 굉장히 헷갈려지는 시기입니다. 이번 주 주목할 경제 이벤트는 뭐가 있을까요? 네, 중동 분쟁 상황 물론 중요한데요. 그리고 경제 지표 살펴보면요. 이번 주 가장 큰 경제 이벤트는 내일 새벽에 나오는 미국 FOMC 정례회의입니다. 내일 새벽에 결과 발표될 예정인데요. 일단 기준금리를 어떻게 하냐 자체는 금융시장에서는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일단 점도표가 중요한데요. 이 점도표가 FOMC 통화정책 결정하는 위원들이 향후 금리를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이렇게 찍어서 제출하는 이런 전망을 모은 거라고 해서 점도표라고 부르는데 이게 중간값이 지금 연내 2회 정도 기준금리 인하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번 점도표에서 1회나 그 이하로 줄어들면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관세 인상에 따른 여파를 좀 지켜봐야 한다.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여파를 지켜봐야 한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에 좀 더 보수적으로 되겠죠. 이런 기조로 많이 얘기를 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도 그런 연장선의 메시지가 나올지 중요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가 급등이랑 지정학적 리스크가 마침 FOMC 직전에 불거져서 연준의 기조에 따라서 시장 반응이 크게 엇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요 금융시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는 하프타임 뉴스 또 라디오 생존 백서 여의도 인포메이션 코너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부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고유어 동사 중에 궁식거리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내일 영희를 만날 생각에 궁식거리며 밤을 지새웠다에서는 잠이 오지 아니하여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거리다라는 뜻이고 이것이 궁식거리다의 기본 의미입니다. 또 이 표현에는 어찌할 바를 몰라 이리저리 머뭇거리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아이는 교무실의 문을 열고서는 궁식거리며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또 한 학생이 대답을 못하고 궁식거린다 같이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에 놀라거나 기가 막히는 일을 당했을 때 기함할 일이다 라고 표현할 때가 있죠. 이 경우 기함하다는 갑작스레 몹시 놀라거나 아프거나 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넋을 잃다란 뜻이고 예를 들어 그는 개가 자기에게 달려드는 것을 보고 기함할 듯이 놀라며 소리를 질렀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기함하다는 기운 기자에 빠질 함자를 쓰는데요. 원래 기함하다의 기본 의미는 기력이 없어서 가라앉답니다. 할머니는 오랜 수술 후 기함하여 혼수 상태에 빠지셨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보통 기함하다를 앞서 말씀드린 뜻으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기본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기회에 함께 알아두시는 것도 좋겠죠.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장마를 앞두고 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30도를 웃돌며 더운 곳이 많겠는데요.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강릉, 대전 31도, 광주 32도, 대구 33도, 경주는 34도 등이 되겠고요. 습도가 높은 지역은 체감 더위가 더하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 32도, 대구 33도까지 오를 전망이어서 온열 질환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자외선이 강하겠고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대부분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충남 서해안과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밤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과 전북 등 서쪽 지역에 비가 오겠고요. 모레 금요일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면서 중부와 남부지방에도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특히 금요일 밤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주말이면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다음 주 초까지 길게 비가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캐나다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시바 시기로 일본 총리와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일 공조를 지속 발전시키고 한일 간 협력도 심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 멕시코, 인도, 영국, EU 등과 연쇄 정상회담을 갖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구테레시 유엔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오는 9월 유엔 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20조 원대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해 전 국민에게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을 지급하고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들의 빚도 일부 탕감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재산 70억 원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재산 2억에 불과한 총리 후보자의 재산을 문제 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3선,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만나 당 혁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이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 발생한 SPC 삼립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착수했네요. 네, 지난달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50대 여성 직원이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예. 사고가 일어난 지 한 달 만에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네. 공장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김범수 대표이사 사무실이 있는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도 진행이 됐고요. 예. 근로감독관과 경찰 인력 등 80여 명이 투입이 됐는데 당국은 2인 1조 근무수칙 등 사측이 안전관리에 소홀했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안전교육과 사고 이력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압수물을 자세히 분석해서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계획이고요. 경찰은 해당 공장의 제빵 공정에서 식품용이 아닌 공업용 윤활유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또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앞서 공장 직원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고 노동부도 김범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는데
수사가 진행되긴 했지만 압수수색 영장을 4차례나 청구하고 나서야 겨우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던 만큼 네. 이례적인 늑장 대처 일각에선 이 강제 수색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사건 사고 소식도 살펴보죠. 이 경찰을 피해서 남포 운전 도주극을 벌인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네, 어제 새벽 안산 도심에서 한 운전자가 차선을 넘나들며 위험한 질주를 벌였는데요. 네. 올라온 영상을 보면요, 이 신호를 무시하면서 내달리는가 하면 아예 역주행까지 하면서 네. 마주오는 차량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는 위험천만한 상황까지도 벌어졌습니다. 네. 급기야 양옆을 둘러싼 순찰차 6대를 들이받기까지 했는데 30분간 무려 13km를 달아나다가 결국 순찰차에 둘러싸여 멈춰섰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하네요. 예. 도주극을 벌인 운전자는 50대 여성이었는데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하고요. 네. 경찰 관계자는 합리적인 대화도 안 되고 있는데다 이 동기도 명확하지 않아 난감하다는 입장인데 네. 약물 검사와 가족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금 전국을 돌면서 침을 놓는 가짜 한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고요? 네, 한의사 자격도 없이 무려 4년간 전국을 돌면서 침 시술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예. 제주부터 서울, 부산, 대구 등에서 환자 120여 명을 상대로 시술을 벌였습니다. 환자 대부분은 치매나 암같이 중증 질환을 앓고 있던 노인들이라고 하는데 네. 불치병도 고칠 수 있다 환자들을 속여서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시술 방식도 참 황당합니다. 네. 옷 위로 침을 수십 개씩 꽂는가 하면 환자에게 침을 스스로 빼게 하기도 했고요. 네. 심지어 길이가 48cm의 침을 몸에 관통시키는 듣도 보도 못한 비정상적 시술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런 엉터리 시술을 해주고 받은 시술비는 일반 한의원의 5배나 됐다고 하고요. 예. 4년간 벌어들인 돈만 2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이 피해자 중에는 시술 직후 눈이 붓고 뜨지 못하는가 하면 복통부터 염증 등이 부작용을 호소한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네. 상식적으로 소독도 하지 않은 채 옷 위로 침을 놓는다는 게 탈이 나지 않는다면 이상하고요. 그렇죠. 이 해부학적 지식도 없이 침을 놓으면 신경이나 혈관이 다칠 수도 있고 심하면 장기가 천공할 수 있다. 이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저것 다 해보고도 안 돼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들 찾으셨을 텐데 네. 이런 절박함을 돈벌이로만 생각했다는 게 참 속상하고 괘씸하기도 하고요. 네. 치료는 꼭 전문가에게 받으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독일에 이 평화의 소녀상이 영구 설치됐다는 소식, 이 소식도 짚어주시죠. 네, 4년 가까이 떠돌던 소녀상이 드디어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네. 독일 쾰른 나치기록박물관 앞에 임시로 세웠던 소녀상이 본 여성박물관 부지로 이전됐습니다. 네. 이 소녀상은 지난 2021년 정의기억연대 후원으로 드레스덴 주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 기간 처음 설치된 뒤에 창고에 방치됐다가 네. 지난 3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년을 맞아 준비한 쾰른 전시를 계기로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기간이 지난 1일까지라 앞으로가 고민이었었는데 본 여성박물관이 받아들이면서 새 보금자리를 얻게 됐고요. 네. 소녀상이 세워진 장소도 사유지여서 앞으로 이전하지 않고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하네요. 네. 한편 5년 전 베를린 시내 공공부지에 설치된 또 다른 소녀상은 베를린 미테구청이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베를린 행정법원은 지난 4월 구청에 철거 명령을 무효로 해달라는 코리아 협의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올해 9월 28일까지 존치하도록 결정했는데 코리아 협의회는 사유지 이전을 제안한 미테구청과 조만간 협의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예. 소녀상과 함께하는 행사도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셀 지역 교회인 노예 비르더 키르헤는 유엔이 정한 세계 전시 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서 교회 앞에 설치된 소녀상과 19일 관련 행사를 열 계획이고요. 네. 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산 창원 진해 시민 모임은 예술가 그룹 5번째 목소리와 함께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소녀상이 있는 프랑크푸르트와 베를린, 카셀, 본을 찾아 공연을 여는데요. 일본 정부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철거된 소녀상을 다시 세우는 정의와 저항을 예술로 표현하고 이를 독일 시민들에게 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이 무령왕릉 말고는 누가 묻혀 있는지 알 수 없었던 충남 공주의 백제왕릉 2호분 100년 만에 그 주인이 밝혀졌다고요.
네, 공주 왕릉원 2호분에 묻힌 왕이 이 백제 23대 왕 3근왕으로 유력하게 추정되는 증거가 나왔는데요. 네.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는 백제시대 웅진 도입기의 왕릉인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재조사 결과 이 왕릉원 2호분에서 발굴한 이 어금니 2점이 10대 중후반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면서 이에 따라 2호분의 주인은 21대 계로왕의 직계 후손 중 유일한 10대였던 23대 3근왕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예. 이 밖에도 금귀걸이부터 반지 등도 출토되면서 이 정치적 혼란기 속에서도 수준 높은 백제 금속공예 문화를 확인할 수 있었고 네. 함께 수습된 유리옥 등의 산지가 태국인 것으로 분석되면서 웅진 초기에도 백제의 대내외 정치 체계가 굳건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덧붙였습니다. 예. 공주 왕릉원은 일제감정기 당시 모두 도굴된 상태로 한 차례 조사가 진행된 이후 96년 만인 2023년 9월부터 재조사가 이뤄졌는데 이번 발견으로 세 번째 왕릉 주인을 찾으면서 1500년 만에 깨어난 백제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주요한 실마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사실 뭐 동전 쓸 일 저도 거의 없어서 잘 못 보는데 10원 주화 발행량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지갑도 안 들고도 다녀도 될 만큼 네. 웬만하면 다 스마트폰으로 해결이 되다 보니까 특히 동전을 써본 게 언젠가 싶을 정도인데요. 그렇죠. 네. 지난달 한국은행이 새로 발행한 10원 주화가 170만 개 그치면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같은 기간 환수한 10원 동전이 3,200만 원 규모로 발행액보다 1,500만 원 많았으니까 시중에 유통되던 10원 주화 150만 개가 줄어든 셈인데요. 네. 50원짜리도 신규 발행보다 환수 규모가 커서 점점 더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또 하물며 100원, 500원 주화도 감소 추세인데 같은 기간 500원 주화는 3억 8,100만 원, 100원 주화는 1억 3,700만 원어치가 발행된 반면 회수액은 각각 24억 7,500만 원, 14억 6,200만 원으로 발행 규모보다도 훨씬 많았다고 하네요. 네. 이 현금 자체를 쓴 게 언젠지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쓰는 일이 적은데요. 자, 다음은 우리 동네 영웅들 소식입니다. 이 가스배관 옆에 화재를 목격한 20대 여성들 발빠른 조치로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요. 네, 부산에서 있었던 용감한 시민들의 이야기인데요. 예. 박시은, 손승아 씨 사연입니다. 최근 늦은 새벽 이 부산 사하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 앞을 지나다가 네. 건물 외벽에 쌓아둔 재활용품 더미가 불타고 있는 걸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네. 오피스텔이 밀집된 지역인데다가 바로 옆에 이 가스배관까지 있어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재빨리 119에 신고한 뒤 건물 내부에 소화전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네. 소방서의 안내에 따라서 한 채 망설임도 없이 호수를 끌고 와 직접 화재를 진압했다고 하는데요. 네. 신속한 대처 덕분에 쓰레기 일부가 탄 것 외에는 추가 피해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부산 사소방서는 두 사람에게 소방 유공 표창을 수여했고요. 종종 이런 사연들을 접할 때마다 히어로들은 멀리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의 대단한 용기에 박수와 감사 인사 보냅니다. 네. 요즘 해외 여행 이 수요가 많아지면서 여행자 보험 계약 건수도 매년 크게 늘고 있다고요? 네, 여행자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 10곳의 올해 4월까지 신계약 건수가 114만 2천 건을 돌파하면서 1년 전보다 40% 가까이 늘었는데요. 매년 크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어떤 항목들이 가장 많이 보상받았나 살펴보면 해외여행 중 발생한 상해, 질병으로 받은 치료비, 해외 실손 의료비가 1순위로 꼽혔는데요. 네. 총 보험금 지급액만 50억 원이 넘고요. 지급 건수도 13,000여 건, 한 건당 지급 액수도 36만 6천 원으로 늘었습니다. 예. 이 다음으로 많이 지급된 게 휴대폰 손해로 1년 전보다 20% 넘게 늘었고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항공기, 수화물 지원 비용으로 올해 10억 원 넘게 지급돼 1년 새 3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뭐 여행 수요도 많아졌고 여행 갔다가 뭐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로 조금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보험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늘어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 6252님께서 대구에서 라이더 일하고 계시는데 아스팔트가 너무 뜨겁다. 세상의 모든 정보 들으면서 달리는 중이다라고 해주셨는데 날씨 짚어보죠. 진짜 후덥지근한 더위가 계속됩니다. 곧 장마도 시작되죠.
네, 정말 여름 더위가 느껴지는 요즘인데요. 네. 날은 갈수록 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31도, 내일은 3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시원한 옷차림 해주시고 온열 질환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는다고 하니까요. 볕이 강한 오후 시간대에는 가급적이면 외출 삼가하시는 게 좋겠고요. 주 후반부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륙 지역도 장마철에 접어들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중부와 전북에 비가 내리겠고요. 금요일엔 호우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전국에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니까요.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예. 내리는 비의 양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최대 80mm 이상, 그 밖의 지역도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60mm가 예상되고요. 중부지방의 비는 주말이면 그치겠지만 남부는 다음 주 초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날씨에 따라서 우리 기분도 달라지기 쉬운데요. 내일 밤부터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비가 그려진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오늘 무더위에 지친 감정 달래보시면 어떨까요? 2004년에 발표된 재즈밴드 클래식콰이의 젠틀 레인 함께 듣고요. 라디오 생존 백서 그리고 여의도 인포메이션 코너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Sit down, please. I'd like to ask you. Gentle rain is coming down. 하늘도 나처럼 잊었다 생각한 너는 나를 놔주질 않아. 울고 Gentle rain is coming down. 나를 적시네. 내 어깨를 가려주었던 너의 따뜻한 손은 없으니까. I wish I see, I wish I see 우리 지난 기억들. I wish I dance, I wish I dance with you. 이 빛 속에서 너 행복하도록 I wish you goodbye. Gentle rain is coming down. 이 비를 맞으며 외로운 나의 입가에 우리의 오랜 노래가 남아있네. I wish I sing, I wish I sing to you. 우리 지난 기억들. I wish I dance, I wish I dance with you. 이 빛 속에서 너 행복하도록 I wish you goodbye. Sit down, please. I'd like to ask you. I wish I see, I wish I see 우리 지난 기억들. I wish I dance, I wish I dance with you. 이 빛 속에서 너 행복하도록 I wish you goodbye. Gentle rain is coming down.
오늘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임지용입니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지난 대선 때 양당 후보 모두가 공통된 공약들이 많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는 노동 관련된 게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근로기준법 확대 공약입니다. 아하. 이제는 뭐 양당 모두의 공약이었으니까 이게 이제 이행만 남아 있는데요. 네. 통계청에 따르면 23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86.3%인 538만 개소 정도 되고요. 예. 관련 종사자는 768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뭐 종사자분들도 많지만 이런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분들도 역시 일하는 사장님들이라는 그렇죠. 겁니다. 네. 한편에서 노동법 차별을 받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노동력을 최대한 끌어넣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현재 같은 불경기 다들 말씀하시는데 이럴 때는 뭐 누구의 편도 들기 애매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노동법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네, 라디오 생존 백서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법 적용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또 상담이 필요하시다 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샵 9730번, 샵 973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콩 게시판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근로기준법에서 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어떤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사실 이 말씀 드리면 다들 놀라세요. 네. 우리는 일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다고 그렇죠. 이해하고 있죠. 네. 주 40시간은 연장근로 12시간까지 해서. 예. 근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게 돼 있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는 달력상에 빨간 날이면 다 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휴일이니까요. 네. 그런데 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휴일 일주 7일 중에 한 번 쉬는 날하고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모든 빨간 날은 근로를 해야 되는 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연장 야간 휴일을 근로를 하면 우리는 150%를 받게 되는 가산율이 있다는 걸 알게 있는데요. 이 50%의 가산율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아예요? 네. 그래서 좀 더 놀라운 거는 우리가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나 정직이나 뭐 이런 인사 처분을 받았을 때는 법원이 아니라 노동위원회라는 데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5인 미만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이 구제 신청 제도로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보장도 없고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 규정도 적용 안 되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SPC 이거 뭐 어제 압수수색했다고 나오는데요. 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 지금 정말 저도 말씀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중요한 조항들이 빠져 있다고 하면 사실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적용 확대를 요구해 왔을 것 같은데 왜 아직도 관철되지 않았던 걸까요? 맞습니다. 이 법령에 대한 차별이 느껴지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차별에 대한 위헌 그 심판을 뭐 많이 헌법 소원을 많이 제기해 왔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에는 번번이 영세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해야 되고 이 근로 감독의 능력의 한계라는 게 있다라는 이유로 합헌 판결을 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99년도에 처음 헌법 소원 심판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배제가 입법 정책적 결정이로서 나름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 아까처럼 영세 사업장의 현실 고려하고 근로감독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그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합헌 결정한 일에 거듭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지난 정부 들어서 근로감독 관이 많이 증원이 되긴 했습니다. 여전히 뭐 노동 사건은 많이 늘어나는데 근로감독관이 부족했지만은 많이 늘어났긴 했는데요. 뭐 그다음에 또 98년 이후에 그러면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이 조금 된 게 뭐 있냐 하면 2010년부터 퇴직금이 적용된 것 빼고는 전혀 개선된 게 없습니다. 하나 개선이 됐군요. 하나만 개선됐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뭐
법 적용을 좀 피하려고 일부러 5인 미만으로 보이게 하는 경우도 있다던데 뭐 사업장 쪼개기라는 말도 있고요. 맞습니다. 이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사실 이거는 영세 사업장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이제 노동부가 한번 추측하는 거에 대한 발표 자료에 따르면은 의심 사업장 수가 지난해 기준으로 14만 4,500곳 정도 된다. 이거는 뭐 10년 전이 2015년도에 비해 3.8배 정도 증가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런 위장 의심 사업장 수가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빠르게 이제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상시 5인 미만으로 신고돼 있지만 이런 사업장 쪼개기 방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근로자인데 그냥 프리랜서 같은 사업 소득자로 위장해서 고용보험에 등록하지 않는 방식을 취해서 의심받는 곳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위장 의심 사업장, 그러니까 사업장 쪼개기 같은 게 어떤 방식으로 좀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이거는 한 명의 실질 사업주와 다른 여러 명의 명의 사업주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소위 말하면 바지사장. 네,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소위 바지상을 내세우는 건데요. 그 하나로 그냥 가족들이 각자 사업장의 대표로 있으면서 한 분이 어떤 그 아버지나 가장이 실질 사업주가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심각한 사례는 뭐냐 하면 카페 3곳과 식당, 노래 연습장 등 총 8개를 운영하면서 3분이서 명의를 나눠 가지고 직원은 총 13명 정도에 이르는데 다 배치를 5인 미만으로 다 각각 신고를 하는 바람에 다 5인 미만을 적용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것과 더불어 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못 받고 연차 수당도 못 받게 돼서 그런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경우는 이제 실질 사업주가 한 분인 거니까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하기 쉽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판단 기준은 노동부는 인사 노무 및 회계 관리의 독립성이 없으면 여러 사업장으로 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라는 5인 이상 판단 기준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 기준하고 달리 거의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쪼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로기준법 적용 말고도 이제 부당해고 같은 문제도 맞습니다. 자주 발생을 한다고 하던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런 해고 문제는 또 얼마나 심각할까요? 사실 이제 지난해에 직장갑질 119라는데 조사한 데서 자기들이 상담을 해서 이제 그 통계를 내보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상담 건수 중 절반이 해고 상담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뭐 23년도 1월 이후에 조사된 바에 따르면 그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실직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17.5%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2배가 8%의 2배가 넘는다고 해요. 일방적으로 그냥 맞습니다. 해고 당한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이제 말씀드리기도 조금 저도 부끄러운데 이게 해고 사유가 명확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실제로 식비를 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끼고 싶어서 도시락 싸웠더니만 그 회사에서 네 마음대로 하려면 나가라. 해고 통보를 하는가 하면요. 도시락을 먹었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거면 나가라는 그런 사유를 댄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회사 사장의 그 교제 요청을 거절해서 퇴사하게 되었다. 요구를 받았다. 이런 경우들도 실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에 이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어디에 도움을 그럼 요청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 다니시다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셨을 경우엔 2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하실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하나는 민사소송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이용할 수 있어서 대부분 이제 신속하고 간이하고 비용도 소상보다 적게 되는 노동위원회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 노동위원회 제도를 금지하고 있어요.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소송을 재개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월 그 실수령액 급여가 400만 원 미만인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소송을 대리해주고 있으니까 이 나중에 혹시나 주변이나 본인의 일이 있을 때 이 제도를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나머지 중요한 점 하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입사 3개월이 지나서 해고를 당하셨다고 하면 민사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 위에 노동청에 그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어요. 지급받을 수 있어요. 입사 3개월
넘어서 맞습니다. 당한 경우에. 네. 아하. 그리고 아까 월 400만 원 미만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무료 소송을 대한 법률 구조공단 맞습니다.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이 해고수당이라는 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미리 알리지 않았을 때 해고 예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네. 받을 수 있는 건데 네. 이거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이 되나 보네요. 유일하게 적용이 돼요. 아하, 예. 아하. 이게 뭐 원래 이제 해고 예고 의무라는 게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해고 예고 의무인데요. 네. 근데 아까 제가 3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네. 이것도 적용 제외로 되어 있는 게 5인 이상이든 5인 미만이든 입사 3개월 미만인 근로자한테는 네. 해고 예고 의무에 적용 제외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그러니까 3개월이 이렇게 말씀드려요. 3개월이 되기 전에 해고를 당했다고 하면 네. 실질적인 구제 수단은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밖에 남지 않아요. 유일하게. 네, 유일하게. 3개월이 이상에서 해고됐다고 하면 네. 해고 수단과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두 개를 동시에 아하. 해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3개월이 중요하군요. 네. 근데 일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 근로자 수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네. 뭐 들쑥날쑥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5인 이상, 5인 미만 어떻게 좀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보면 저기 그 고용보험에 등록된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네. 그렇진 않고요. 상시 5인 미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 그러니까 산정 사유가 발생하기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네. 그 한 달 전에 가동 일수로 나누어서 산정하게 됩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네. 요거는 그러니까 산정 사유 발생일 한 달 동안 사용한 인원 총수를 네. 그러니까 가동 일수 네. 문을 연날로 나눠주는 게 되는 거예요. 총 네. 일한 사람들 수를 다 합한 다음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한 날짜로. 네, 여기에서 네. 이제 분모에 해당되는 가동일수 오픈한 날, 그냥 운영한 날은 네. 실제 운영한 날만 계산되고 우리가 휴무한다 했던 날들은 네, 계산 네. 산정되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연인원 역시 사업장에서 일한 모든 직원들로만 산정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때 근로자 수를 셀 때 네. 정직원만 포함을 하나요?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나 단기직도 포함을 하는 건가요? 여기에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은 사대보험 취득 유무나 뭐 근로 시간이 짧거나 그런 거 고려하는 거 없이 근로자라면은 모두 그 포함되게 됩니다. 일을 했다면 네. 다. 네. 맞습니다. 다만 우리 파견 근로자나 도급 근로자들은 이제 우리 고용되신 곳이 다르기 때문에 예. 제외되고요. 뭐 정규직,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일용 파트타임에 관계없이 그날 나왔다고 하면 다 카운팅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네. 계산 결과를 냈을 때 아무래도 평균을 내는 거다 보니까 네. 나누다 보니까요. 네. 소수점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4.6명, 4.7명 이럴 네.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맞습니다. 될까요? 이때는 이제 5인 계산해서 5인 미만으로 산출됐다고 하더라도 네. 이 산정 기간 내에 있는 그 5인 미만 일수가 50% 미만이어야지 그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해 주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정 기간이 가동 일수가 총 19일이다라고 네. 하면 네. 10일이 5인 이상 투입했고 나머지 9일은 한 명씩만 투입했다고 하면 네. 여기에서 그 5인 이상 투입한 일수가 10일이 50%가 넘잖아요. 예, 그럼 그렇죠. 4.6명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건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수치를 이렇게 나눠 봤을 때 평균이 5인 미만이더라도 네. 5명 이상 일한 날짜가 전체에서 절반 이상이면 맞습니다. 절반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 이게 계산해서 5.6인, 5.4인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반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때는 5인 반대일 수 미만일 있을까요? 수가 50%가 넘는다고 하면 5.3인이라고 해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예를 들면 며칠은 조금 사람이 많이 나와서 한꺼번에 일을 했을 경우가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역시 이해가 빠르시네요. 야, 네. 이거 그렇군요. 네. 그리고 좀 작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요즘 뭐 경기도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또 가족들이 네. 나와서 일하거나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이 동거하는 가족이 만약에 직원이면 네. 이 가족도 근로자 수에 포함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가족은 따로 계산을 하나요? 요게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원래 우리가 이제 세대 같이 하면서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되는 사업장
오직 이제 가족 사업장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때는 뭐 아드님, 따님이라고 하더라도 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들이 아니세요. 네네. 그러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네. 이 동거하는 친족과 다른 직원들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문제거든요. 섞여 있을 때. 맞습니다. 네. 혼재되어 있다고 얘기하죠. 예. 이때는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서 우리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를 포함해서 5인 여부를 판단하게 돼요. 그때는 포함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이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뭐 해고뿐만 아니라 수당 지급에서도 좀 불이익이 네. 많다고 하던데 어떤 맞아요. 차이가 있나요? 제가 앞서서 뭐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52시간제 적용을 받지 않아서 무제한 근로가 가능한 건 이제 둘째 치고요. 네. 임금 부분에서 원래는 우리는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하게 되면 50%의 가산 수당을 더 그렇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만약에 휴일날 나와서 일하게 되면 휴일의 근로에 대한 100%와 거기에 대한 가산은 이제 150% 받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요. 네. 이 뭐 쉽게 예를 들어서 2시간의 휴일 근로를 했다고 하면 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2시간 곱하기 1.5 곱하기 통상 시급으로 계산되는 건 다 아시고요. 근데 네. 5인 미만에서는 2시간 곱하기 1 곱하기 시급인 거예요. 50%의 가산이 없어요. 아하. 50% 적게 받게 되세요. 예. 근데 아까도 이제 우리 빨간 날들은 다 휴일이 아니지만 유독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5월 1일에는 휴일로 인정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임금 지급률 가산율은 여전히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여기서도 네. 또 차이가 있군요. 맞습니다. 네. 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법 적용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또 상담 필요하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타루 놀이플라이의 조금씩 천천히 너에게. 자, 이재영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사업장 쪼개기로 제 소속이 여기저기 옮겨져서 나중에 퇴직금 어떻게 정산될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그 최초 근로 시작한 날부터 네. 계산하시면 돼요. 어쨌든 사업장 쪼개기로 소속이 여기저기 옮겨지신 거는 이분의 그 뭔가 어떤 게 아니라 사업장에서 임의로 그러신 거거든요. 네. 어쨌든 4대 보험 신고 내역들을 보면 어떻게 옮겨졌는지 이력들이 다 나오고 아하. 거기에 대표나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 누군지 다 나오기 때문에 네. 퇴직금의 기산일은 역시나 최초 근로일을 로 입증받으시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임진환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연차 휴가나 연장 근로 신청 가능한지 물어보셨고, 야간 작업 수당 미지급 됐을 때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하셨는데요. 네, 세 가지, 네 가지 총 되시는 것 같은데요. 네.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실 아쉽게도 연차 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그 사업장에서 그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면 그걸 이용하실 수 있겠고요. 네네. 두 번째는 연장 근로 신청은 하실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퇴근해야 되는 시간 이후로는 연장 근로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그렇죠. 말씀드려서 신청은 가능하다. 네, 그다음에 야간 작업할 때 수당 미지급 역시나 야간 연장, 어쨌든 야간. 퇴근 시간 이후로 내게 하면 더 추가적으로 근무하는 거거든요. 네. 야간 수당에 대한 가산율은 지급받지 못합니다만은 네. 이 시간에 대해서는 100%를 더 지급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지급하면 여전히 지금은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노동법 위반이 맞습니다. 5인 미만인 경우에 가산은 받지 못하더라도 그 100%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급을 받으셔야 된다는 맞습니다. 거.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이후에 일하는 거는 다 추가 근무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자, 4754님, 신규 사업장인데 장애인을 고용하면서 현재 급여 한 달 미지급됐고요. 정부 보조금을 나눠서 일부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거 불법인 것 같아서 문의를 준다고 하셨거든요. 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의 4대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액불의 원칙, 통화불, 그다음에 직접불, 정기불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이거는 전액불 지급의 원칙에 위반인 임금 아하. 체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예.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 일부가 미지급돼서 위반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급여가 한 달 미지급 됐다고 했는데 네.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이렇게 양해를 하고 좀 기다려야 되는 기간이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지급기일의 연장 합의를 우리가 근로자분이 해준다고 하면 그 합의된 날까지가 이제 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네. 여기서 더 앞서 나가서 만약에 임금 체불이 계속돼서 나와서 사업주로부터 못 받을 때 내가 네.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 우리 국가로부터 간이 대지급금 제도라는 걸 이용해 줄 수 있어요. 아하. 이때는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중에서 네.
체불된 임금이거든요. 근데 네. 그게 이제 최대 1,000만 원이긴 하지만 한 종목은 700만 원까지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내가 이 사업장에서 조금 양해를 해주고 뭐 기다려준다고 하면 네. 700만 원이 되기 전까지만. 아하, 그 3개월 한도를. 전에 700만 원이 되기 전까지만. 3개월 700만 네. 원 한도를 네.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되겠고요. 네. 심창용님, 5인 이상 사업장이긴 한데 막내라서 인턴같이 여겨지고 있습니다. 휴일 근무 같은 근로시간 권리 주장할 수 있는 간단한 양식 같은 게 있을지 물어보셨어요. 사실 이거는 뭐 권리 주장이 없으시더라도 우리 근로기준법에 의한 강행 법규에서 당연 적용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네. 휴일에 근무하면 그 휴일 근로수당을 1.5배 받는 거, 못 받으면 임금 체불, 거기에 대한 형사처벌을 마련해 두고 있고 네. 민사적으로 받아야 될 그 청구권을 가지게 되신다는 거. 네. 그래서 간단한 양식 같은 거 어떤 게 말씀하실지는 모르지만 권리 주장 대신에 그냥 우리 대화로 말씀하시고 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당연한 기본적인 당연한 권리이기 기본적인 때문에. 거니까 5인 이상인 거니까요. 네, 여기서는. 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당신의 귓가로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안녕하세요. 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어제 각각 첫 공개 원내대책회의를 했는데,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 어떤 내용을 좀 강조했습니까? 네, 정부의 2차 추가 경정 예산 그리고 주가 부양을 위한 상법 개정안 처리를 각각 강조를 했는데요. 네. 결국 이재명 정부와 적극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네. 김병기 원내대표는 어제 원내대책 회의에서 소비와 내수 진작을 위해서 추경은 이미 효과가 증명됐다. 그래서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회복 지원금 형태의 민생 추경안을 꼼꼼하게 마련하고 빠르게 집행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오늘 오전에 이제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논의하기도 했죠. 네. 또 코스피 5천 시대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 개혁 입법 중에서도 상법 개정안을 조속히 이제 처리를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예. 또 김 원내대표가 강조한 건 12.3 내란 완전 종식, 또 민생 경제 회복, 국민 통합이 제2기 원내지도부의 당면 과제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네. 아울러 3대 특검으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도 했습니다. 일하는 정부에 맞춰서 일하는 여당이 되겠다는 것을 강조한 것인데요. 네. 앞으로 민생 입법에도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도 어제 원내 대책 회의를 열었는데,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친윤계가 다시 당내 주도권을 잡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당의 혁신 동력이 좀 약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지금 국민의힘 혁신 전망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송원석 원내대표가 월요일에 선출된 이후에 어제, 오늘 선수별로 의원들을 만나서 본인의 공약이었던 혁신위원회 추진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네. 송 의원은 이제 전당대회를 개최하기 전에 혁신위를 설치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까지 포함해서 이제 논의를 할 수 있다라면서 이를 추진하고 있는데,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아직까지도 당원 투표에 붙여달라라고 고집을 하면서 그렇죠. 5대 개혁안은 혁신위가 아니라 차기 지도부에서 논의해야 한다라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선수별 모임에서도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는 당장 혁신위를 구성하자. 중진 의원들 내에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말대로 당원 투표를 통해서 의견이라도 물어보자라는 의견과 네. 혁신위보다는 빠르게 전당대회를 열어서 차기 지도부가 혁신을 주도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등 네. 내부에서도 하나로 의견이 합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사실 혁신위가 설치되더라도 자체 혁신이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당시 자유한국당이 졌었죠. 네, 네. 홍준표 대표 체제 하에서 혁신위를 2차례나 가동을 했지만 혁신안이 대부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네. 당시 홍 대표가 전권을
소원을 준 혁신이었는데도 변화가 힘들었는데 지금 당대표도 없는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혁신위를 가동한다? 주도권을 쥐고 가기 어렵다라는 우려가 더 많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하자 하면서 뭐 사퇴 조건으로까지 걸었는데 여론조사 정말 실시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사실상 구친윤계 또 주류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친윤계가 반대하고 있는 이 당원 여론조사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예. 송원석 원내대표가 당선과 동시에 혁신위를 꺼내든 것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요구하는 이 당원 여론조사를 건너뛰고 바로 혁신위로 가겠다는 의도로 풀이가 되기 때문에 네.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신임 여야 원내대표가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야 모두 뭐 내각 구성이나 추경 처리 이런 민생 현안에 대해서 협치를 강조했는데 지금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문제부터 입장차가 보여요. 과연 협치가 이루어질까요? 네, 새 정부 출범 또 여야 원내 지도부가 새로 선출된 이후에 이 첫 의제가 추경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협치의 시험대이자 여야 협상에 있어서 중요한 초석을 닿게 되는 과제입니다. 네. 특히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 동의 없이도 추경안 단독 처리가 가능해요. 네. 그래서 더더욱 여야 협치의 첫 무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까지 진통도 적지 않게 예상이 되는데요. 국민의힘도 현재 어려운 민생 환경을 고려했을 때 무조건 반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큰 틀에서는 동의하고 있지만 포퓰리즘으로 가선 안 된다라면서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은 보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1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 지역사랑 상품권을 차등 지급하는 이제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 중인데요. 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의 전국민 25만 원 같은 대책 없는 재정 지출은 반대라는 입장인데 이 민주당이 지금 보편지급 원칙 하에 소득 수준별 차등을 둔 만큼 네. 국민의힘도 협의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관측입니다. 네. 아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이 상법 개정안 추진 의지를 밝혔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관해서의 입장차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네, 쉽지 않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상법 개정안은 취임 2, 3주 내로 처리해야 한다라고 네. 공언을 했고 예. 취임 직후에도 한국거래소를 찾아서 그렇죠. 증시부양을 강조해서 여당도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하지만 야당은 이들 법안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 타협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특히나 이번에 새로 선출된 송원석 원내대표는 기재부 차관 출신으로 국가의 재정 건전성 유지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어서 네. 작년에는 재정 건전화법을 발의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견제할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이 역시 민주당이 과반 의석으로 단독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수단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야 간에 뭐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갈등이 또 예상이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원내 2당이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는 게 입법부 내 어떤 상호 견제나 균형을 위해서 필요하다. 국회 오랜 관행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어제 신임 여야 원내대표가 만난 자리에서도 이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네. 일단 민주당의 경우는 지금은 민생 법안에 속도를 내야 될 때라서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2년간 하는 안이 이미 통과가 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는 이상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올 수 있는 강제적 수단은 없는 형편이고요. 네. 후반기에 여야가 다시 협상을 통해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논의하게 될 때 조금 협상의 여지가 있는데 이 주요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에 거쳐야 하는 수문과도 같은 이제 역할을 하는 게 법사위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민주당이 쉽게 내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게 선례가 한번 생기면 또 깨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네. 국민의힘은 관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또 선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제 새 원내 지도부가 이렇게 출범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8월 2일에 이 새로운 당대표 지도부를 뽑기로 했습니다. 지금 좀 비교적 이른 시점에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미리 점 찍어두는 이제 공간을 선점해두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정청래 의원이 전당대회 일정이 확정되지도 않은 시점에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굉장히 이례적이고 갑작스럽다는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먼저 선수를 치고 나가기 위해서 머리를 잘 썼다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차기 당대표에는 직전에 원내대표를 했던 박찬대 의원도 출마가 거론이 되는데 박찬대 의원은 정청래 의원과 비교했을 때 친명색채가 더 강해서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게 내부 평가입니다. 때문에 정청래 의원으로서는 본인이 불리한 상황에서 미리 정치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당원을 상대로 한 이 여론전에 나서기 위해서 한 발 빨리 움직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서 가장 관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개임 여부입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도 김기현 의원을 당대표로 올리기 위해서 친윤 의원들이 이 나경원 의원 불출마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기도 했는데요. 당시 대통령실이 당 선거에 개입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애초에 이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 두 사람 중 한 사람으로 내부 정리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도 나왔는데 이러한 정리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청래 의원이 출마 선언으로 좀 선수를 쳤다라는 해석도 제기가 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이 후보자 등록일은 다음 달 10일인데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출마를 하게 된다면 이제 명심을 두고 두 사람이 뭐 줄다리기를 벌일 텐데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뭐 분석이자 전망인데요. 민주당 내에서는 명심은 결국 박찬대 의원에게 조금 더 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정청래 의원의 경우 원조 친명으로 보기 어려운 데다 이재명 대통령이나 친명들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예측이 좀 불가한 그런 정 의원의 행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재명은 곧 정청래다. 이렇게 친명 마케팅에 힘을 줬는데요. 이 정 의원의 장점은 당원들의 지지도가 높다는 겁니다.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퍼포먼스를 많이 보이기도 했고요. 명심을 떠나서 누가 당원들의 지지를 더 많이 받을 것이냐도 이제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대표가 될 경우에는요. 당정이 서로 경쟁과 견제를 하는 모양새로 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친명계 내부에서 나오고 있고요. 박찬대 의원은 또 너무 당정일체가 더욱 강해질 것이다라는 비명계 목소리도 있어서 당원들이 어디에 손을 들어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화수 24일과 25일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여야 격돌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제기된 의혹 여러 개인데 이 채무 의혹에 대해서는 뭐 다 갚았고 불법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주진우 의원이 가장 열심히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김 후보자가 차용증을 쓰고 11명으로부터 이제 1,000만 원씩 1억 4천만 원을 빌린 점을 두고 이제 품앗이 후원, 쪼개기 후원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된 이후에서야 은행 대출로 이들 채무를 청산한 것도 석연치가 않다라는 반응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채무가 있었는데도 교회에 2억의 헌금을 낸 것 또한 납득이 안 간다라면서 오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다라고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 재산 증식 과정 의혹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김 후보자 재산 공개 자료를 보면 이제 5년 전에 마이너스 5억 8천이던 재산이 올해 이제 이번 달에는 2억 1,500만 원으로 늘어나서 5년 만에 8억 원가량이 늘어났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 후보자 측은 국회의원 세비 외에도 강연비, 행사비, 조의금 이러한 기타 소득이 있었다. 자료 증빙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비 소득보다 지출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나온 삶의 감사 에 헌금을 평균 이상으로 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 관건은 이걸 어떻게 증빙하느냐인데 아직까지는 증빙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조의금, 강연비로 5억 원 이상 벌었다는 뜻인데 재산 등록 서류와 세무신고 흔적이 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전처와 현 부인까지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며 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논란이 되는 게 아들과 법안을 공동 발의한 부분인데 이 뭐 입시에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했지만 사실 미국 대학이라서 이게 확인은 좀 어렵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 코넬대에서 이제 김 후보자 아들 김모 씨 입학서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 증명을 할 방법이 없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설사 이를 입시에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아들이 동아리에서 추진한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도 문제가 된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3대 특검 얘기를 해보죠. 이제 역대 최대 규모 특검 3개 한꺼번에 돌아가는데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내란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내란 특검의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당일에 여당 의원 일부와 통화를 한 내용, 그리고 계엄 해제 표결에 일부 여당 의원들이 참여를 하지 않은 것 등 당시 지도부가 현재도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구 친윤계 의원들이 집중 타깃이 될 수도 있고요. 김건희 특검은 공천 개입 의혹으로 이제 명태균 씨와 연관된 일부 여권 인사들이 줄줄이 엮일 수 있어서 일부 야권 인사들이 줄줄이 엮일 수 있어서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이 3개 특검을 통해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통과는 물론이고 의원직 제명, 더 나아가 정당 해산까지 추진할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보복이 될 수 있다는 말로 들리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3대 특검 두고 측근들에게 뭐 더 나올 게 있겠냐 이런 취지로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 정치 특검이다라는 비판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것들이 전부인데 새 정부가 특검을 통해서 전임 정부에 대한 혹은 야당에 대한 표적 사정을 하려는 것이다라는 지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더 털어서 나올 게 없는데 뭐 정권 초기 여론전 혹은 야당 죽이기의 수단으로 사용하려 한다라는 비판을 하려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하지만 이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있었던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국민들이 많고요. 네. 전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주변에 했다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김건희 여사 병원에 입원했고 지금 뭐 16가지 수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 병원 입원하면서 좀 수사 진행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특검 기간이 6개월이면 통상 주변 인물부터 수사를 하다가 핵심인 김 여사에 대한 소환은 거의 마지막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그렇게 되면 특검 기간 중반 정도의 소환 조사 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이 길어질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에서는 네.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한 입원이다라는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윤 전 대통령 측과 연이 있다고 알려진 서정우 변호사가 네. 최근 방송에서 김 여사가 일주일 정도 있다가 퇴원할 것이다. 특검을 피하려 입원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